포항문화방송이 지난 7일 방송한 월성원전 부진의 삼중수소 검출 보도가 전국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관리 기준을 최대 18배나 초과한 삼중수소가 검출됐는데요. 더 주목할 사실은 원전 주요 설비인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수조의 집수정 지하수에서도 관리 기준을 13배나 초과한 삼중수소가 검출됐다는 겁니다.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수조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 한수원도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월성원전 지하수 관측정에서 삼중수소가 높게 검출되자 지난해 한수원이 수립한 지하수 삼중수소 조치 계획서,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수조 인근의 집수정에서 지하수 방사능 수치를 조사한 결과치입니다. 원자로별 삼중수소 최대 검출치는 관리 기준의 8.8배에서 13.2배로 높게 나왔고 월성 4호기에서는 감마 핵종까지 검출됐습니다. 한수원도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수조를 점검하고 주변 토양 오염 조사도 실시했지만 삼중수소가 높게 나온 원인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용 핵연료 저장조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부식이 많이 되었던 어쨌든 지금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렇게 지금 보여지는 거죠, 수치가.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수조는 300도의 고온 상태인 핵연료봉을 장기간 물에 담가 방사선을 낮추고 잔여를 시키는 원전의 핵심 설비입니다. 전문가들은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수조 내벽에 바른 에폭시 라이너가 손상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수조 있죠. 안에 에폭시 라이너를 페인팅돼 있죠. 시간이 오래가면 그게 깨져요. 깨지고 누설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수를 하거든요. 근데 조금 있다 또 깨지죠. 딴 데서. 한수원 내부 자료에도 2010년부터 에폭시 라이너 보수 공사를 14차례나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 에폭시 라이너뿐 아니라 저장 수조 콘크리트 구조물이 손상됐거나 미세 균열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조물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균열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진다라는 게 일반 통상적인 정설입니다. 이 지하에 건설된 이 사용 핵연료 또는 이제 배수지 이런 구조물도 한수원은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수조는 누수가 발생한 적은 없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저장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점검을 수행하여 정부 등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수조는 원전 안전과 직결된 핵심 시설인 만큼 월성 원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조사와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 제가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우리 서로 다 손소독제 했고, 그래서 김익준 교수님은 너무 오랜만에 지금 화면에 등장하시는 거라서 제가 마스크 벗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요. 정말 오랜만에 오셨어요. 예. 그렇죠. 네네. 국회의원 되시고 처음인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전화로만 통화를 하고.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참, 본인 소개부터 먼저 좀 해주시죠. 네. 예, 저는 동국의대 교수였는데 2년 전에 학교를 그만뒀어요. 좀 쉬고 싶어서. 그래서 지금 뭐 다른 특별한 한 일은 없이 그냥 집에서 놀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반외 활동을 한 10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좀 편안하게 잘 있었는데 이번에 오염수 사건 나면서 제가 소환이 된 거죠. 오랜만에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크게 두 가지 오염인데, 하나는 지하수 배수계통이라고 하는 데에서 그 배수로를 통해서 모인 물이 71만 3,100베렐인 거고, 또 하나는 관측정이라 그래서 지하수의 삼중수소 오염 상태를 보기 위해서 구멍 같은 거죠. 관측정이 27개가 있어요. 처음부터 27개가 아니라 점점 늘린 거예요. 점점 늘려가지고 여기에 특정 우물에서 높은 농도가 나온 거죠.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지하수도 그렇고 관수로도 그렇고 배수로에서도 지금 고농도의 삼중수소가 나온 건데 이게 주민들에게 영향이 있냐 없냐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고 싶은 건 그거잖아요. 근데 그걸 알려면 이게 어디서 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게 지금 샌 거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많이 퍼졌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주민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없을지 평가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어디서 새는지 몰라요. 조사 안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샜는지 몰라요. 조사 안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퍼졌는지도 몰라요. 조사 안 했어요. 근데 주민에 대한 영향이 멸치 1g이라고? 그럼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어서 이건 정말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시게 된 건데 도무지 이건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언론에서 자꾸 나와서 네, 바나나 6개 자, 그러면 이게 여기서 문제가 되는 지금 방사성 물질이 삼중수소잖아요. 이 삼중수소가 어떤 건가요? 조금 물리학적인 얘기라서 복잡할지 모르겠지만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분자로 돼 있어요. 분자, 우리 원자? 몸도 그렇고 예. 그리고 그 분자는 원자로 돼 있어요. 네. 그 원자는 양성자, 중성자가 가운데 있고 그 바깥쪽에 전자가 도는 구조로 돼 있어요. 네. 근데 이 양성자 개수가 몇 개냐? 그 다음에 전자 개수가 몇 개냐? 이게 서로 똑같게 돼 있습니다. 네. 양성자가 1개면 전자가 1개가 돌아요. 양성자 2개면 2개가 돌아요.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 양성자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무슨 원자인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우리 지구에 한 200가지 정도의 큰 이제 원자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작은 게 수소예요. 양성자 1개와 전자 1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제일 작아요. 제일 가볍고. 그리고 이 양성자가 2개가 되면 헬륨이 돼요. 3개가 되면 리튬이 되고 고등학생들은 외울 거예요. 수헬리베 붕탄 불산. 그 양성자 개수에 따라서 이제 그걸 다 아직도 외우고 계세요. 아직도. 저도 자식 키우느라고 복습을 한번 했죠. 어쨌거나 이 우주에서 가장 작은 그런 원자다. 양성자 1개짜리다. 그리고 전자가 1개 돌고 있다. 근데 보통 이제 원자는 양성자 1개면 중성자도 1개 같이 붙어 있어요. 1대1로 대개는. 그래서 중성자가 5개면 양성자도 5개. 그래서 이 10개가 가운데 있고 전자 5개가 돌고 있는 이제 이런 형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수소라는 건 그래서 양성자 1개, 전자 1개로 구성되어 있는 원자예요. 그렇죠. 근데 다른 것들은 양성자, 중성자가 1대1로 붙어 있잖아요. 근데 수소는 제일 작은데 중성자가 없어. 그렇죠. 양성자만 하나 있고 전자가 이렇게 도는 그런 원자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중성자가 하나 뚝 들어가면 정상적이죠. 그것도 다른 것도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전자 하나. 그러면 보통 양성자보다 클 거 아니에요, 이게. 네, 크죠. 그러니까 무거워요. 크니까 이거를 중수소라고 합니다. 무거울 중자인가요, 그게? 네, 무거울 중자. 더블 중 내 이름에 들어가는 무거울 중자. 그렇습니까? 거기에 중성자가 하나 더 들어가면 1대2가 되잖아요. 그렇죠. 더 무거울 거 아니야. 3중이군요. 이거를 삼중수소라고 해요. 그래서 중성자 2개, 양성자 1개, 그리고 바깥에 전자 1개가 돌고 있는 이게 바로 삼중수소예요. 근데 이 삼중수소는 안전하질 않아요. 안정돼 있질 않아요. 편안히 있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원래 수소라는 거는 양성자 하나고 전자 하나가 있어야 수소거든요. 안전하거든요. 자연계에는 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 중성자가 하나 끼어 들어갔네, 2개 끼어 들어갔네, 이거거든요. 1인용 방에 3명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거 내쫓고 싶어 해. 그래서 깨지기가 쉬워요. 구조상. 그래서 이 중성자가 튀어나옵니다. 또는 이 안에 있는 전자가 튀어나오거나. 전자가 튀어나오는 거죠? 전자가 튀어나오는 그래서 헬륨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 삼중수소라는 거는 그래서 굉장히 불안정해서 뭔가 튀어나오기 쉬운 놈이에요. 근데 이거를 월성원전에서는 많이 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원자로에서는 보통 물 H2O 수소 2개, 산소 1개짜리 그걸 가지고 원자로를 식혀요. 그 물을 증발시켜서 터빈을 돌려요. 근데
월성원전은 중수로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냥 물이 아니고 중수. 그러니까 H가 수소인데 양성자 한 개가 아니고 중성자까지 끼어 있는 그걸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D2O. 네. 네. 그래서 이 중수 가지고 원자로를 식히기 때문에 중수로라고 부르는 건데 그렇죠. 이 원자로 안에서 반응이 계속 일어나면서 핵분열 반응이 핵분열 반응이 일어나면 막 거기에 중성자들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다가 이 중수소 안에 중성자가 하나 더 끼어 들어가. 그래서 삼중수소가 되는 일이 많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 중수까지는 그래도 안정된 모양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삼중수소가 되면 정말 불안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가 튀어나와야 돼. 튀어나올 때 바로 방사선이 나오는 거예요. 예. 여기서 이제 전자가 하나 튀어나오는 경우가 보통 베타선인데 그게 제일 많이 나오는 그렇죠. 네. 그런 방사성 물질이죠. 네. 그게 바로 삼중수소입니다. 네. 근데 이 삼중수소는 방사선을 내고 있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이죠. 그렇죠. 방사성 물질. 그래서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제 암이 발생하고 건강 위험이 생기는 거죠. 이런 삼중수소는 원전에서 핵분열 반응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자연계에도 있다고 하는데 보통 그러면 우리 수돗물에도 있고 뭐 이렇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국 끓이면 거기 국물에도 있고 할 거 아니에요. 측정해 보면 안 나와요. 시냇물에도 있고 뭐 없나? 불검출에 안 나와요. 아주 정밀하게 하면 아주 조금 나와요. 보통 일반적으로 측정해 가지고는 안 나옵니다. 불검출하고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계에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검출에 안 잡힐 정도로 미량이다. 그렇죠. 그래서 주로 이 삼중수소가 나오는 곳은 원자력 발전소 근처, 특히 월성원전 중수로인 경주에 있는 월성원전 그 근처에 특별히 많아요. 그 중수로가 보통 물은 그래서 가벼운 물, 경수 그런 경수로 이것보다 중수로의 삼중수소가 얼마나 더 나오죠? 10배 이상이, 10배 이상이죠. 10배 정도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10배 이상 많이 나옵니다. 네. 그렇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지하수에서도 이렇게 검출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밖으로 나올 때 원자 형태로 나오는 건 아니고 대개는 물 형태로 나와요. 삼중수소가 들어있는 물. 그렇죠. 그러니까 H2O 중에서 그 H가 보통 H 수소여야 되는데 삼중수소로 돼 있는 수소가 거기 박혀 있는 거죠. 삼중수소 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삼중수소수 이렇게 하는 삼중수소수라는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수증기 형태로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원전 주변에 이 수증기, 삼중수소수로 돼 있는 수증기가 바람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다가 비 오면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면 지하수에 이제 얘가 방사성 물질이니까 반감기가 있겠네요. 반감기가 다른 물질로 핵분解되면서 바뀌는 기간, 절반 정도 바뀌는 기간이 삼중수소가 몇 년이죠? 10년 좀 넘죠. 12.3년? 제가 보니까 12.3년 정도. 그러니까 삼중수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에 이게 지금 양성자 하나 그리고 기껏해야 중성자 하나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중성자 2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안에서 쌈박질이 일어나서 뭔가가 이렇게 튀어나오면 아주 불안정한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사선이 이제 나오는 물건이고. 그래서 그 중성자에서 전자가 튀어나오면 양성자가 되니까 핵에서는 이제 양성자 하나가 양성자 2개가 되는 거겠네요. 이제 그거를 이제 핵종 전환이라고 하는데. 핵종 전환.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이제 질문으로 들어가는 건데, 삼중수소가 왜 위험하냐?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아요. 위험하지 않다. 삼중수소 안 위험하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아주 무식한 얘기입니다. 바나나 간식으로. 아니 이런 바나나를 이 원자력계가 아주 좋아하는 물건이죠 이게. 이 안에는 자연방사능 K40라고 하는 그런 방사능이 많대요. K40는 칼륨이죠. 칼륨 40. 라는 것이 많대요. 40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죠? 양성자 개수, 중성자 개수를 합한 숫자가 40이다. 이 뜻이에요. 칼륨은 양성자, 중성자가 40개고 그리고 삼중수소는 양성자, 중성자가 3개고
그렇죠. 그런 거죠. 합해서. 네. 그러니까 여기 바나나는 칼륨 40이 많이 네, 있다는 그것도 거예요. 방사능 물질인데 그게 네. 바나나에 많대요. 네. 그래서 여기에도 방사능이 있는데 삼중수소 정도야 이런 네.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렇죠. 있는 거죠. 예. 전형적인 물타기예요. 아, 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이거의 위험성하고 삼중수소의 위험성은 완전히 다릅니다. 네.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삼중수소라든지 세슘이든지 뭐든지 간에 네. 방사성 물질은 방사선을 내놔요. 네. 방사선은 세 가지로 보통 우리가 구분하는데 네네. 세 가지 방사선을 내놔요.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부릅니다. 이 방사선을 내놓는 이 물질을 방사성 물질이라고 그래요. 네네. 얘가 안정돼 있으면 방사선 안 내놔요. 사이좋게 그냥 잘 지내고 있어. 근데 얘가 누가 하나 더 들어왔든지 아니면 자리가 지금 모자라든지 이런 이 안에서 불안정해서 뭔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네. 그 튀어나오는 게 바로 방사선이에요. 네. 알파건, 베타건, 감마건 간에. 네. 근데 이 삼중수소는 그 방사성 물질 중에서 특별히 위험한 놈이에요. 특별히 위험한 놈이에요. 감마보다는 덜 위험하지 않을까? 이걸 설명을 좀 드리려면 네. 얘기가 좀 길어요. 네. 참고 들어보세요. 네. 보통 우리 원자력계나 그 방사선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ICRP라고 하는 국제기구는 방사성 물질의 위험을 방사선만 평가해요. 그래서 나오는 선만 갖고. 네, 방사선이 얼마나 위험하냐 요거만 평가해요. 근데 방사성 물질의 위험은 방사선 말고 다른 위험이 또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방사성 물질은요, 원자로 내부에 있는 방사성 물질은 수헬, 리베, 분탄, 질산, 수헬, 리베, 분탄, 질산. 네, 그 주기율표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 있는 게 다 나온다고 봐야 돼요. 아, 주기율표가 몇 개나 있죠? 그 기억나시나요? 150개, 200개쯤 돼요. 아, 그 정도 되는구나. 네. 공부 잘하셨군요. 그러니까 우라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덩어리의 원자인데 우라늄은 235죠? 네, 그거를 네. 깨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작은 조각 나오지, 중간 조각 나오지, 큰 조각 나오지 할 거 아니에요. 235니까 더군다나 이 우라늄에다가 다른 게 와서 붙어버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라늄보다 더 큰 것도 나와요. 아, 플루토늄 같은 거. 239죠? 그 외에도,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나와버려요. 우라늄보다 더 큰 것도 나오고, 작은 것도 나오고, 1번짜리 가장 작은 것도 나오는 거죠. 수소도, 빗 맞았나 보다. 1000가지 정도의 방사능 물질이 나와요. 네. 그러면 그 중에는 중금속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가스도 있을 것이고, 수소, 헬륨 다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얘들이 방사선도 내지만 방사성 물질인데 중금속이야. 그럼 이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 중금속으로서 역할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위험이 더해지는 거예요. 아, 그 화학작용으로서의 위험. 그렇죠. 방사선 위험 말고 다른 위험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위험이면 생화학적으로 위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생화학작용으로서의 위험. 네. 그런 위험이 있는 방사성 물질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네. 그 중에 우라늄 같은 거는 우리 몸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DNA라고 하는 유전자, 우리 세포 안에 그 핵 안에 있는 물질이에요. 이게 유전 물질이에요. 이 DNA에 손상이 되면 암이 되거나 기형이 발생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해요. 그 아주 유명한, 아주 중요한 그 물질 안에 이 우라늄이 가서 탁 붙어버려요. 아, 우라늄이 거기에 붙나요? 붙어버려요. 그러면 물론 이 우라늄이 방사선을 내니까 그 방사선의 위험이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유전자에 탁 붙어버려. 유전자에 붙어버리면 이 유전자가 자기 기능을 못하게 돼요. 아, 네. 그래서 이거는 방사선을 내는 위험보다도 유전자에 붙는 위험이 더 크다. 이렇게 보통 평가를 해야 돼요. 그런 위험이 있다. 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특별한 위험이 있는 방사성 물질이 있는데 삼중수소가 그중 하나라는 거예요. 네. 삼중수소가 원자력 발전소에서 수증기로 쫙 나와가지고 공기 중에 있어요.
그 비가 왔어요. 이게 지하수로 이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땅으로 해서 지하수를 네. 통해서 하여튼 사람들이 숨 쉬어서도 들어가기도 하고 지하수를 먹고 해서 들어가기도 하죠. 몸속에 이 삼중수소수가 들어가면 이 삼중수소수는 우리 몸이 정말 보통 물하고 구분을 못해요. 방사성물질 똑같이 움직여요. 방사성물질 동위원소라 그러죠. 동위원소는 그렇죠. 화학적으로 동일하게 움직이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 몸이 그걸 구분을 못해요. 똑같이 생겼거든. 이거 물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삼중수소수네 하고 이걸 구분을 못해요. 네. 그러니까 보통 물하고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물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이 물에 들어있는 H하고 O하고 산소하고 수소 이게 쪼개져서 우리 몸 구성 성분이 돼요. 네. 특히 이 수소라는 거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 세포막, 유전물질 이 모든 것에 그냥 들어가요. 그 물질들이 왜 있겠어요? 합성을 하니까 있죠. 우리 몸에서 만드니까. 그러니까 달라붙는 것만이 아니라 그냥 구성 성분이 된다. 달라붙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구성 성분이 돼요. 그러니까 DNA가 이렇게 이중 나사 구조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하잖아요. 네. 이중 나사 옆에 수소가 수없이 붙어 있어요. 네. 엄청나게 수소가 많아요. 네. 근데 이 DNA를 우리 몸에서 만들 때 이 삼중수소가 끼어 들어가는 겁니다. 끼어 들어가면 아무 문제 없어요.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돼요. 물하고 똑같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끼어 들어간 삼중수소가 핵분열을 해요. 반감기가 12년이니까 핵 붕괴를 해요. 네네. 12년 만에 절반이 핵붕괴를 해요. 삼중수소가 핵붕괴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전자가 하나 튀어나와요. 네네. 그러면서 중성자 2개, 양성자 하나였잖아요. 네. 그 중에 중성자 하나가 양성자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전자 하나 튀어나오면서. 네네. 그럼 양성자 2개짜리가 돼. 네네. 그러면 수소가 아니라 헬륨이야. 그러니까 다른 원자가 되는 거죠? 다른 원자가 되고. 다른 원자가 되는. 그래서 이 핵붕괴가 일어나면 유전자가 이렇게 있고 수많은 수소들이 있는데 그 수소 중에 하나가 헬륨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게 덩어리가 2배짜리가 되는 거라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유전자에 그냥 100% 확률로 손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방사선의 위험은 유전자가 있는데 여기서 총을 쏴요, 방사선을. 이게 정확히 유전자를 딱 맞췄다. 그러면 유전자가 깨질 수 있죠. 네. 손상이 올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살짝 비껴 맡겼다 네. 하면은 안 깨질 수가 있어요. 네네. 심지어는 정확히 맞았는데도 안 깨질 수도 있어요. 네네. 약하면. 네. 네. 그러니까 방사선은 네. 일정한 확률로 유전자를 깨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일이 유전자 안에서 일어나 버리면 네. 100% 확률로 유전자가 깨져요. 그게 이제 핵종 변환. 이거를 핵종 전환이라고 핵종 해요. 전환. 네네. 그러니까 수소에서 헬륨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이 핵종 전환이 일어나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중수소는 실제로 얘가 내는 방사선보다도 이 핵종 전환의 위험이 훨씬 커요. 네. 훨씬 크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네.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여기서 베타선을 쐈는데 유전자가 정통으로 맞을 수도 있고 빗 맞을 수도 있고. 그건 빗 맞을 가능성도 높으니까. 그래서 확률적으로 이게 네. 뭐 하나 쐈을 때 네, 0.1%건 0.2%건 네, 그런 네. 확률로 유전자가 깨지는데 네. 핵종 전환이 일어나면 네. 100% 확률로 그 유전자는 깨지는 거예요. 네네. 다음. 그래서 예. 삼중수소는 예. 이 방사선 말고 핵종 전환이라고 하는 방사선보다 훨씬 더 위험한 그런 기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덜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단순하게 칼륨은 또 이 지구가 만들어질 때부터 있던 천연 방사성 물질.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많이 좀 익숙해져 있는 건데 이 삼중수소라는 건 사실 인공 방사성 물질이라서 이게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하고 단순하게 비교할 수만은 없는데. 근데 그러면 이제 바나나 좀 먹어도 되겠네요. 괜찮아요. 칼륨은 네. 다른 거하고 이렇게 잘 붙질 않습니다. 네. 우리 몸에 끼어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물론 이제 우리 몸 체액 속에 들어있죠. 네, 네. 근육 속에도 들어있는데 그래서 네. 근육 안에 들어있다가 근육 바깥으로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근육을 움직이거든요. 아, 네. 그렇긴 하지만 이게 유전자를 직접 깨거나 뭐 이런
하거든요. 거기도 방사선은 나오지만 그거는 확률적으로 가는 거라서 그렇죠. 어떻게 똑같이 볼 수는 없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중수소는 좀 특별히 위험한 물건이다.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희 시민들로부터 질문을 쭉 받아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삼중수소에 닿아도 괜찮은 건가요? 키우는 이렇게 개가 닿는다고요? 네. 마당에서 그물을 계속 먹었는데 닿는 건 괜찮아요. 빨래해도 괜찮을까요? 네, 빨래 아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먹는 게 문제군요. 먹는 거가 문제죠. 그리고 숨 쉬는 거, 들이마시는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거. 근데 들어오는 게 괜찮아요. 100% 다 구성 성분이 되진 않지만 그중에 일부라 하더라도 그렇죠?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루에 1리터 물을 먹는다고 칩시다. 네네. 그럼 그 중에 절반 정도는 소변이나 대변으로 나가지만 네네. 나머지는 흡수가 돼서 그런 식으로 대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네네. 대사가 일어나면 이게 우리 몸의 구성 성분 중에 일부가 돼요. 네네. 수소가 없는 물질은 없어요. 우리 몸에 있는 분자 중에. 분자 중에 수소가 없는 물질은 없습니다. 모든 세포에, 모든 단백질에, 모든 지방에, 모든 유전자에 수소가 다 들어가요. 근데 보면 이게 양이 적으면 그런 위험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적지 않냐. 그래서 크게 걱정할 거 없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위험이 주는 거고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위험이 느는 겁니다. 위험하고 방사선의 위험하고 방사선의 피폭량은 정비례해요. 정비례.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어쨌든 최소화시키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최소화시키는 거. 제가 이 삼중수소 관련해서 알게 된 게 2015년에 그 주민들이 소변 검사를 했는데 몸 안에서 그게 나온 거예요. 그 원전 주변 지역만 아니면 그게 안 나오는데 그 주변 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데 전 죄책감이 드는 이유가 내가 여기 대도시에서 이 값싼 전기를 편하게 쓰는 이유만으로 원전 주변에 있는 그 주민들한테는 당신은 삼중수소 그냥 먹고 살아라. 이건 정말 큰 폭력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벌써 그분들이 이주를 요구한 지가 벌써 7년째네요, 벌써. 맞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근데 그분들한테는 지금처럼 삼중수소가 더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너무 충격적일 것 같아요. 제발 저는 이게 바깥으로 안 새어나왔기를 바랄 뿐인데, 아직 이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미국 환경청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런 책자를 시민들하고 커뮤니케이션, 다시 말해 소통을 하는 홍보 책자죠. 여기에 쭉 봤더니 이분들은 방사능의 위험에 대해서 이제 홍보 책자를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조심해야 되니까. 근데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How much radiation is safe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방사선량이 안전한가요? 이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일반 시민들은.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re is no known safe amount of radiation. The current body of scientific knowledge tells us this.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우리 몸은 과학적으로 봤을 때 안전한 양의 방사선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없다. 그래서 we always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방사선이 안전하려면 없어야 돼요. 근데 완전히 없을 수는 없잖아요. 자연 방사선량도 있고. 네, 없어야 돼요. 되도록 줄여야 된다. 그래서 less radiation is better. 더 적을수록 더 좋은 거다. 그렇죠. 왜 환경청이 이런 걸 하냐 했더니 이분들은 자연 방사선 물질 중에서 라돈가스에 의한 실내 대기질 오염 문제가 심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관리를 하게 되었고, 자연 방사선 물질이든 인공 방사선 물질이든 간에 적을수록 좋은 거다. 그러니까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삼중수소 좀 더 있다고 해서 뭐 큰 문제냐, 이런 접근 자체가 그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불평등을 강요하는 것 같아요. 그것부터 해서 그래서 이거 피해가 얼마냐냐 이런 걸 떠나서도 사실 원하지 않으면 거기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제가 정치를 자연방사능 얘기를 들으면 전 굉장히 좀 화가 나는데, 어차피 우리 방사선 막고 있지 않냐, 이 얘기거든요. 네, 그렇죠. 자연방사능도 인공방사능이라 똑같이 위험해요. 그리고 그 위험의 정도는 피폭량에 의해서 결정돼요. 피폭량이라는 건 숫자로
표시할 수 있는 네. 밀리시버트라고 하는 단위로 네, 네. 숫자 표시할 수가 있는데 자연방사능으로 10밀리시버트 쏘이나 인공방사능의 10밀리시버트 쏘이나 효과는 똑같다라는 게 지금 이제 설명인데 과학적으로 그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어쨌거나 이 자연방사능이라는 거는 우리 인간이 피할 수가 없는 위험이잖아요. 네. 그거는 그냥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고요. 물론 자연방사능도 위험해요. 얼마 전에 우리 낮춰야지. 라돈 침대 네. 그거는 자연방사능에서 땅속에 있는 라돈 방사능 물질을 꺼내서 그걸 가지고 침대를 만들어서 내 안방에 갖다 모셔놓고 피폭되는 거니까. 네, 그렇죠. 아이고, 이거는 정말 위험을 이제 가중시킨 거지만 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피할 수 없는 게 바로 자연방사능이거든요. 네. 물론 이 자연방사능도 암을 일으켜요. 그 양에 따라서. 그렇지만 여기에 인공방사능이 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렇게 해서 정비례 그래프, Y는 AX 그래프. 예. 그 중에 일부 이만큼은 자연방사능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만큼은 암에 걸린단 말이지 평소에.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인공방사능이 더해지면 더해진 만큼 더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요 밑에 이게 있으니까 어차피 마찬가지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밑에 있는 자연방사능 산량도 최대한 낮추는 게 그렇죠. 자연방사능도 낮출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또 인공방사성 물질은 우리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이게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도 하고 그렇죠. 자연방사능 물질도 마찬가지죠. 네. 몸에 들어오기도 하니까. 네네. 그래서 닿는 거는 삼중수소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게 삼중수소가 들어있는 물을 한번 마셨을 때 마신다 그건 얘기가 다르죠. 그건 다 흡수되는데 물하고 똑같이 네. 거의 다 흡수돼요. 네, 다시 배출되긴 하지만 네. 한 열흘 근데 정도 그냥 배출되는 게 아니에요. 몸에서 다 이렇게 대사를 하고 그리고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10일에 이렇게 반 정도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단백질, 탄수화물의 당 이런 거랑 결합을 하면 구성요소가 됐다가 밖으로 나오기도 하고. 예, 그러면 한 그렇지 않고 1년 이상 걸린다고. 예, 그게 유기성.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시는 물 중에 한 절반 정도는 몸에 이렇게 계속 있는 거다. 그러니까 몸에 들어오면은 대사를 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렇죠. 물일 경우는 한 10일에 반 정도 나가지만 이게 몸의 구성 성분이 돼버리면 훨씬 오래 머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물을 마셔도 그래도 한 번쯤 마시는 건 괜찮겠죠. 왜요? 뭐하러 마셔요? 삼중수소를? 저는 거기 계신 주민들이 살고 계시니까 참 제가 사실 이제 저도 경주에 살고 있는 경주 시민인데 원전 주변에 살고 있질 않으니까 하여튼 그 경주 시내 우리 동네에 있는 분들 조사해 보면 삼중수소가 불검출에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죠 거기가? 저는 한 20km 넘게. 20km만 넘어가고. 경주에서 원전에서 제일 먼 지역. 그렇습니까? 경주에서 제일 서쪽 지역에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영향이 적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피할 길이 없죠. 거의 100% 검출. 100% 나올 겁니다. 네, 저는 그때 보고 거기 있던 아이가 저희 아이랑 동갑이거든요. 근데 부모보다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조그만 몸에서.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는 딴 데 가서 밥도 먹고 뭐 하잖아요. 얘는 직장이 그 지역에서 있어. 지역에만 계속 있는 아이니까 아이한테 더 많이 나오겠죠. 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예산을 하나 만들었어요. 월성원전 주변 지역에 이런 역학조사. 어쨌든 피해를 입증을 해야만 이주에 대한 근거가 생기니까. 그래서 방사성 물질이죠. 결국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로 인한 암이라든지 질병과의 상관관계를 좀 조사를 해보려고요. 아주 필요한 일이에요. 16억 9천만 원 정도 확보를 했는데 최대한 빨리 좀 해서 근거를 마련해서 근데 거기 그냥 살고 싶다. 예를 들면 거기 뭐 일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선택해서 그 이주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좀 이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주가 되려면 집이 팔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지금 이주를 못 하고 계시는 집이 안 팔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책임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수원이 사라 이런 얘기. 한수원이 사든지 아니면 나라가 국가가 정부가 사든지. 왜냐하면 그분들의 희생은 우리가 전기를 쓰기 위해서 그분들의 희생을 강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질문이 삼중수소 들어있는 물을 마시는 거하고 CT나 엑스레이 찍는 거보다 어떤 게 더 위험할까요? 그건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폭량에 의해서 결정돼요. 예를 들어 삼중수소를 아주 조금 먹었어요. 근데 CT는 많이 맞았어요. CT가 훨씬 위험하죠. 양으로 따지는 겁니다. 네. 숫자로 계산해서. 네네. 근데 삼중수소의 경우는 특별한 방사능 물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위험보다 훨씬 크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네. 핵종 전환이라는 거는 우리 피폭량 계산할 때 안 들어가거든요. 네. 아, 피폭량 계산이 아예 안 들어가요? 네, 안 들어가요. 그 위험은. 거기서 나오는 방사선만 따집니다. 피폭량이라는 근데 건. 그게 아니 과학자분들이 생물학자, 의학자분들 많이 계실 텐데 왜 그걸 포함을 안 시켰을까요? 지금까지도? 예를 들어서 네. 그 방사능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기관, 네, 네. ICRP라고 하는 기관이 네. 그렇게 객관적인 과학자 집단이었으면 아, 그런 걸 반영하도록 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아, 네. 우리나라도 ICRP 위원들이 다 원자력 전공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생물학 쪽이나 의학 하시는 이해 충돌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구성돼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그거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네. 네, 할 게 많습니다. 자, 또 국회가 할 일은 아닙니다, 그거는. 아, 네. 하신 뭐라도 다 해봐야죠. 네. 이게 삼중수소가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암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이건 아까 설명해 주신. 예, 삼중수소뿐 아니고 모든 방사선이 다 암을 일으켜요. 네, 그리고 세포 손상. 피폭량에 비례해서 암의 발생 확률이 증가해요. 네, 네. Y는 AX, 정비례 관계입니다. 네, 그런 관계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그전 관계예요. 그런 관계 다. 네. 네, 네. 네. 자, 그러면 누출된 삼중수소량의 적정성 여부. 아까 말씀한 정말로 이번에 유출된 삼중수소가 멸치 1g, 바나나 6개 분량의 방사능밖에 안 되냐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보니까 유출된 걸로 계산한 게 아니라 평소에 주민들 몸에서 아니다. 평소에 방출된 또는 평소에 평가된 방사선 영향 그걸로 이렇게 계산한 건가요? 그런 얘기한 사람이 원자력 교수죠. 그렇죠. 원자력 공학과 교수죠. 원자력 교수들이 객관적인 얘기를 잘 안 하고 네. 원자력계 이익을 대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긴 이분이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방출에도 피폭량 얼마 안 된다고 얘기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 같은 맥락으로 보는 건가요? 자기 전공이 원자력이니까 그게 위험하다는 얘기는 절대 하고 싶지 않겠죠. 아니 이분은 이런 아까 생화학적인 기제를 잘 몰라서 그럴까요? 모를 거예요 아마. 모를 것 같아요. 네네. 그러기도 하고 유출된 안다 해도 네. 아마 인정 안 할 거고.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는 근데 뭐 것처럼 삼중수소가 어디나 다 있기 때문에 다 뭐 똑같은 거다 이렇게. 아니 어디나 다 있으면 이 안에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네. 측정해 보세요. 나오나. 네. 불검출입니다. 제가 자신 있어요. 먹는물 기준인가? 그걸 환경부에서는 제가 또 환경노동위원회니까 먹는물 음용수 기준 환경부에서 나오는 그 기준표가 있어요. 그걸 찾아보니까 우리나라는 리터당 600크렐 정도 되더라고요. 600크렐. 네, 600크렐 정도를 이제 기준으로 삼고 먹으려면 먹는 음용수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요, 그것도. 낮춰야 돼요. 이게 0이에요. 안 나 불검출이라고. 불검출. 네, 수돗물 재보세요. 불검출이에요. 수돗물에 방사물질이 아주 정밀하게 이거를 막 농축을 시키고 해서 재야 겨우 나오는 정도. 아주 미량만 들어있다. 네. 네, 미량으로만 들어있다. 그렇지 뭐 이게 뭐 10,000베크렐, 100,000베크렐 이건 말이 안 되는. 근데 이제 WHO는 10,000베크렐로 했고 또 미국은 740베크렐. 그러니까 다 나라마다 다르더라고요. 네, 이 기준치가 정부가 정하면 정부가 정하는 거고. 네. 그래서 정부가 원자력을 좀 좋아하는 정부는 기준치가 높아져요. 네. 어쩔 수 없어요. WHO는 기준치가 높아야 원자력을 할 수 있거든요. 기준치가 낮아지면 원자력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나라일수록
방사능 기준치는 낮아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음용수가 600크렐이면 우리나라는 정의로운 나라인가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시면 돼요. 제가 그 숫자까지 못 외우겠는데 네네. 기본 개념이 그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한 100년쯤 전에는 방사능 인체 기준치가요 100배였어요. 아, 네. 100mSv. 네네. 지금은 1mSv예요. 1인당 1년에 1mSv. 그게 기준치예요. 네. ICRP가 권고하는 기준치가 그렇게 100배 낮아졌어요. 아, 몇 년 전에는 100이었다고요? 거의 한 80년 전에는 100베크렐이었어요. 100mSv였어요. 과학이 발전하고 그 당시에는 과학적으로 의학이 발달을 안 해서 네. 100mSv 쏘여도 안 죽거든. 당장은 안 죽죠. 그러니까 괜찮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방사선은 사실은 당장에 효과가 안 나타나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쪼인 사람들에서 암이 많아지고 기형아가 많아지고 이런 게 이제 발견이 네네. 되니까 낮춘 거죠. 네. 50으로 낮추고 20으로 낮추고 15로 낮추고 보면 5로 낮추고 그래서 지금 1이 된 거예요. 자, 그 핵발전소 원전이 없는 곳에 사는 사람들도 삼중수소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네요. 없다고 봐야죠. 네. 생각해보세요. 이 안에 삼중수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노출이 되죠. 가끔 또 이렇게 발견되기도 하더라고요. 하천이나 이런 데서, 지하수나 이런 데. 뭐 어디서 왔는지 뭐 제가 조사한 게 아니라서 네. 어차피 아무도 모르는 거고 네. 원전 주변에 많은 건 분명한 거니까. 네, 원전 주변은 분명히 원전 주변이 아니면 물에 없단 말이에요. 불검출이에요. 근데 뭐 생선, 해산물 통해서 그걸 통해서 삼중수소가 우리 몸에 들어올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원전에서 계속 삼중수소를 내보내잖아요. 바다에다 버립니다. 법이 네. 거의 무한대로 버릴 수 있게 돼 있어요. 농도 기준이라서. 네. 이번에 배출 희석해서 버리면 돼. 그러니까 배출 기준이 리터당 4만 베크렐. 네. 그 이하로만 하면은 그냥 계속 버릴 수 있는 거죠. 아무리 많아도 물만 많이 집어넣으면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일본은 연간 버릴 수 있는 양이 한정돼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하여튼 그 한정이 있긴 합니다. 총량으로는 있어요. 예. 총량으로 있는데 예. 너무 높아요. 얼마 되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억 못해요. 네. 위반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한번 평소에 해보죠. 버리는 것보다 훨씬 많이 버릴 수 있어.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총량 기준이 다른지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뭐 민간 조사기구 꾸린다, 민간 환경 감시기구가 뭐 조사기구 꾸려서 하겠다. 이 정도면 될지. 민간 환경 감시기구가 그 오염수 사건을 뭐 조사한다라는 거는 조금 어려워요. 제가 뭐 감시위원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안에 들어가서 조사하고 뭐 이럴 수 있는 권한이 없고요. 일단 한수원 그 발전소 안에 들어갈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조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한수원에서 설명하는 것만 이렇게 하고 질문하면 좀 자료 받고 뭐 이런 정도이지 무슨 뭐 조사할 권한이나 아니면 수사할 권한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원전 안에 들어가는 권한도 없어요. 그게 이제 민간환경 감시기구니까 그거는 이제 한수원이 주민들에게 설명할 것을 설명할 때 필요한 그런 기구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이제 원안위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정부 기구이고 굉장히 그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이거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해야 될 항목은 너무 뻔해요. 어디서 샜냐? 그 다음에 얼마나 샜냐? 맞아요. 예. 아마 센 곳이 한 군데가 아닐 가능성이 커요. 네. 1, 2, 3, 4, 5기 지금 다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 1호기는 어디서 샜다, 2호기는 어디서 샜다 해서 각 세는 데마다 얼마씩 샜다. 이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게 어디로 갔다. 이게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지하수가 어느 정도 범위에서 오염이 됐다. 이게 나와야 돼요. 네. 그래야 주민 영향을 평가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어디서 나왔는지 얼마가 나왔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있는 곳에도 지하수를 측정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농도 변화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다행이죠. 그러면 다행이죠. 네, 근데 네. 그게 전반적으로 다 그런지 조사를 지금 제대로 한 건 아니죠. 하여튼 그 지하수 관측정이 모든 지하수를 다 포괄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군요.
그게 만약에 바로 바다로 나갔다 하더라도 해양 오염이라는 건 있는 거고 네, 그 네. 주변에서 바다에서 사는 분들이잖아요. 어부들도 많고 네. 해녀들도 많고 하기 네, 때문에 네, 예, 그 영향 평가는 어쨌든 제대로 해야겠네요.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 평가도 하지 않고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네. 그냥 뭐 면허 시험도 안 본 사람이 나 운전 잘해라고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뭐 바나나, 멸치 얘기할 단계가 지금 아니다. 어디서 샜는지를 봐야 된다 먼저.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월성원전 같은 경우는 사용 해결료 수조가 철근이나 뭐 이런 걸로 지금 완전히 막혀 있는 단단한 게 아니잖아요. 콘크리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피복제 그걸 통해서 에폭시 라인으로 차수막. 차수막으로 이제 지금 물 새는 걸 지금 막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셀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보수를 수시로 했더라고요. 보수를. 그만큼 보수 뭐가 문제가 안만 해도 안 될걸요. 지금 30년 정도 됐고 어떤 건 30년 넘고 했는데 생각해보세요. 그 차수막이 30년 동안 물을 가두나요? 택도 없는 얘기죠. 1호기는 그것도 두 번째 사수벽은 그냥 진흙으로 해놨더라고요. 진흙이나 콘크리트나 하여튼 물 못 막는 건 마찬가지인 건데 네.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설계부터 시작해서. 그 이정윤 대표님은 2016년 경주 지진 이후로 부쩍 이게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의혹도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저도 그 그래프 설명하는 거 좀 봤는데 상당히 개연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경주 지진 이전하고 이후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이게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지진의 영향 평가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한수원은 하고 싶지 않을 것이고 원안이도 골아파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하여튼 저는 뭐 10여 년 이렇게 한수원이나 원자력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솔직하게 자기의 잘못이나 위험성을 드러내는 거를 본 적이 없고요. 일단 다 감추고요. 들킨 만큼만 인정해요. 아이고. 그래 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보를 공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네, 그래서 뭐 원안이가 조사를 하건 누가 조사를 하건 상관없어요. 네. 어디서 새는지를 다 밝히고 네. 각 새는 곳마다 얼마씩 나왔는지를 다 밝히고 네. 그게 지금 관정에서 나온 그 결과를 네.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얼마나 퍼졌는지는 조사하면 되는 거고 네. 거기까지는 해야 돼요. 그래야 주민 피폭량을 뭐 산정을 하든지 계산하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는 바나나 얘기해도 돼요. 근데 지금은 어디서 새는지도 몰라요. 아, 이 억울한 바나나 한번 먹어보실까요? 이 억울한 바나나. 네. 하여튼 제가 원안이 위원도 했었는데 제가 몸담았던 안 드시네. 조직을 네. 좀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조금 책임 있게 했으면 좋겠다. 위원들이건 직원들이건 간에. 그래서 네. 제가 원안이 위원할 때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공식 회의 자리에서 만일 원전에서 사고가 나면 위원들은 무조건 실형을 받도록 법을 좀 만들자. 네. 왜냐하면 위원들이 무책임하게 관심도 없고 자료줘도 읽지도 않고 뭐 이런 분들을 좀 봤거든요. 네. 그래서 법을 좀 바꾸자. 그래서 그때 원전에서 사고 나면 원안위 위원들은 최소 5년 이상 감옥에 가도록 법을 좀 바꾸자. 그래서 그게 법이 바뀌면 책임 있게 볼 거 아니에요. 눈에 불을 켜고 감옥 안 가려고. 근데 또 이게 이분들이 자기 직업이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모시다 보니까 그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원자력 안전만 딱 전문으로 하는 상임위원 그래야 돼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비상임위원은 네. 이거 복잡해서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직업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 봐. 원래 미국의 핵규제위원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와 밑에 거느리는 직원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이 전반을 또 보시면서 우리 2년 만에 지금 이렇게 등장하신 이런 소감까지 해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너무 비관적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원자력 발전소에는 방사능 물질이 무조건 생산될 수밖에 없어요. 유출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생산이 돼요. 만들어져요. 그렇죠. 매일매일 만들어져요. 근데 이 방사능 물질이 결국 어떻게 될 거냐 생각해 보면 고준희 방패장에 일부 가겠죠. 그렇죠. 고준희 방패장이 셀지 말지. 네. 중저준희 방패장 우리 동네에 있는 경주에 가겠죠. 네. 제가 자신 있어요. 그건 다 세요. 시간 문제일 뿐이지. 네. 다 세는 구조예요.
예. 액체 폐기물 지금도 버리고 있잖아요. 기체 네. 폐기물 공기 중에 다 버리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만들어진 방사능 물질은 처리할 기술이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죠. 핵붕괴돼서. 안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 그래서 예, 안 만들어야지. 예. 우리 인간에게 그 기술이 없어요. 방사능 물질을 가둬놓을 기술이 없어요. 네. 그 얘기 꼭 하고 싶었어요. 네. 지금 우리가 쓰는 이 전기의 일부는 항상 그 방사능 물질을 만들어내는 원전을 가동해서 쓰는 전기입니다. 그걸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이 전기의 일부는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를 만들어내는 또 석탄발전소의 전기를 우리가 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가 원전 주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느 누구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 그런 게 필요하다. 내가 삼중수소물을 못 마시겠으면 그분들한테도 그게 기준치 이하든 어쨌든 간에 우리와 똑같은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해야 된다. 그게 인간으로서의 동등한 권리. 그게 전 정치하는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누구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 그리고 건강과 생명을 최소한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멋지십니다. 네, 고맙습니다.